현관 앞에 놓인 등기우편 3장이 먼저 나를 봤습니다. 빨간 띠지가 감긴 채 바닥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는 습관처럼 발끝으로 그걸 살짝 밀어 싱크대 아래로 넣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치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뭐 숨겼어?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손등에 마늘 껍질이 하나 붙어 있었고 바쁜 하루가 그대로 묻어 있는 얼굴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가게 카드 명세서야. 명세서를 싱크대 밑으로 밀어 아내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더 서늘했습니다. 아내가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손톱으로 깔끔하게 뜯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공기 위로 퍼졌고 그 안에서 굵은 활자 몇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연체이자 발생, H-캐피털 채권 담당 부서. 아내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당신 요양원비 때문에 조금 빌렸다면서. 그거 뭐야? 나는 대답 대신 주방 싱크대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방 안에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잠깐 돌려 쓴 거야. 곧 해결돼. 얼마나? 조금. 얼마나냐고.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횟수가 중요한 거니까. 아내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서류를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2장, 3장. 금액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내가 모른 척하고 싶었던 숫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장모님 요양원비가 계속 오르잖아. 가게도 예전 같지 않고 이번 달만 넘기면. 아내는 내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내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인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새벽 반찬 가게 나간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나 모르게 대출을 받았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나는 본능적으로 진동으로 바꾸며 뒤로 밀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웃음. 그 전화. 원래부터 그런 번호였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모아 한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박혀있는 안내문. 이건 요양원비가 아니라 신축 빌라 중도금 대출이라고 적혀 있어.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숨이 아니라 진짜 침묵이 놓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 거짓말을 들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 그쪽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 그늘진 목소리였지만 절대 높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이 아니라 버티는 상태로. 천장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몇 번 울렸다가 멈췄습니다. 그 떨림 소리가 내가 만든 균열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사실 가난 속에서 함께 자란 부부였습니다. 29살에 가게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보일러 부속 몇 상자 놓고 철물 몇 줄 걸고 동네 기사님들 이름 외우는 게 전부였던 시절. 아내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쓰고 나는 뒤에서 파이프 절단하던 소리가 하루의 리듬이었지요. 그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이 둘이 크고 결혼하고 각자 살림을 차리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서로의 숨소리조차 따로 들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반찬 가게에 나갔고 나는 9시에 가게 문을 올렸습니다. 말은 줄었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휴지 떨어졌어.
점심 뭐 먹을래? 가게 들어왔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활 속에 묻혀버린 관계였습니다. 우린 그걸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서로 편해졌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셔터 모터가 나갔습니다. 슝 마이너스 하다가 끊어지는 금속음.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납품업체는 대금 일자를 당겼고 장모님 요양원비는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진짜 이번 달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한도 꽉 차고 카드론에서 추가 가능액 팝업이 뜨고 저축은행에서 상담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내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내가 새벽에 반찬 가게 앞치마를 묶고 나가는 등을 봤습니다. 그 등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 고생시키는구나. 그래서 숨겼습니다. 선택이 아니었고 도망이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장롱 위 먼지를 닦다가 납품대금 연체 독촉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날 내가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지금 말하면 무너진다. 아내는 그걸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버텨준 거였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아서 우린 같은 집에서 같은 하루에 살았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였지만 결국 서로를 더 외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틈 사이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상호, 가게 단골, 늘 웃는 얼굴, 교회 집사, 김밥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내 귓가에 가장 위험한 말을 속삭인 사람. 사장님, 이건 다들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최상호를 처음 알게 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보일러 기사였고 인상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어깨가 좁고 사람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는 조용한 성격이었죠. 사장님, 이거 15A 맞죠? 항상 여기서 사면 틀림이 없어요. 그 말투가 참 사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에도 고마움을 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계산 500원 덜 받으셨던데 제가 내요. 김밥 사왔는데 사 먹어요. 점심 아직이시죠? 그런 작은 친절들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어느 날 가게 한켠에서 라면을 먹으며 쉬고 있는데 최상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요즘 가게 어떠세요? 그 질문은 돈 힘드세요? 라는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요즘 나의 어깨를, 아내의 등을, 집안의 공기를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괜찮다는 말 대신 오늘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아주 정확히 꺼냈습니다. 저도 좀 버거웠는데 이번에 좋은 자리 하나 들어왔어요. 좋은 자리. 그 두 단어는 힘든 사람 귀에 가장 쉽게 붙는다. 여기 근처 신축 빌라 들어오는 거 아시죠? 건설사도 크고 시행사도 튼튼해요. 제가 공조업체 사람들하고 일해서 내부 단가를 압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분양 안내서, 모델하우스 도면, 사업계획서, 문서가 많으면 사람은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중도금 대여 약정서. 사장님이 이걸로 들어가시면 중도금은 우리가 대신 내줍니다. 나중에 분양대금 오르면 그 차익만 챙기시면 돼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을 이어 붙였습니다. 사장님, 요양원비 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그거 사모님한테 다 맡기실 순 없잖아요. 그 말은 사기 제안이 아니라 구원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건 아니지? 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저한테 실망입니다. 제가 사장님 가게를 얼마나 드나들었는데요. 사장님 바보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 통장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잔고 2억 3천, 입출금 내역에 분양대금 입금, 거짓말 같은 증거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포토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이길 바랐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 반찬 가게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겠죠. 장모님 요양원에서 전화가 한 번 왔고 아내는 계산기 두드리며 한숨 쉬었겠죠. 그 시간에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와이프한테는 말 안 해도 되나?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모든 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내는 새벽에 반찬 가게에 나갔고 나는 점심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해야 할 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최상우가 보내온 분양 현장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철근이 반쯤 올라간 현장, 안전모를 쓴 몇 명의 작업자들, 펜스 옆에 걸린 공사 안내 현수막. 사진은 그럴싸했습니다. 나는 바탕화면에 저장해두고 아내가 옆에 앉지 않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호에게 중도금 납입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원래 초반엔 서류가 가볍게 나와요. 잔금 시점 되면 정식으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준비된 톤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내가 이미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믿어버리면 의심을 덮기 위해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 아내가 나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이상해. 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숨기는 사람 표정. 나는 웃으려 했고 그 웃음은 아주 서툴게 나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질문보다 아팠습니다. 며칠 뒤 상우가 갑자기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은행에서 문자 오지 않았어요? 문자? 뭐? 아, 그냥 시스템 오류가 잠깐 있었다고 해서. 혹시 오면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표정은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내 가슴이 한번 툭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흑백 TV 끄듯 꺼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멈출 수 없다. 사람은 망가지는 순간에도 그게 망가지는 중인지 모른다. 그리고 정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에서 연락 왔었어. 이번 달 비용은 언니가 냈대. 내가 감사 인사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 그게 이번 달만 내가 상황이 조금.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이고 말했습니다. 응, 난 그냥 알고 있었어. 말 안 한 것뿐. 그 말에 내 뒤쪽에서 거짓말이 쌓여있던 벽이 조용히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봉투가 식탁 위에 올려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뜯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고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내가 지어온 거짓말이 나 자신을 덮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는 장롱을 열고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친정에서 받아온 오래된 그 가방. 옷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속옷 몇 벌, 세면도구, 수건 한 장. 그걸 보는데 나는 갑자기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느낌은 항상 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어디가? 나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지퍼를 닫고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언니 집. 목소리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돼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그냥 잠깐만 이야기하자.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정리는 벌어지기 전에 하는 거야. 그 한 문장이 나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이 터진 뒤에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형태의 무책임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끈을 묶었습니다. 늘 반찬 가게 가기 전에 묶던 속도와 똑같은 속도. 일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처럼 무너지는 사람의 동작.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처음으로 내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보,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 미워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지기 전에 잠깐 나를 구하는 거야. 그 말은 사람을 찢는 칼이 아니었다. 나를 대신 울어주는 손 같았다. 문이 닫힌 뒤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음소거가 아니라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상호의 번호가 그때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가 이 집에 남은 모든 균열의 소리 같아서 밤이 깊어갈수록 식탁 위 등기 봉투들이 점점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귓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정리는 벌어지기 전에 하는 거야. 나는 벌어진 뒤에 정리하려던 사람. 그게 가장 깊은 잘못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이틀 뒤 나는 결국 현장을 보러 가기로 했다. 상호가 보냈던 그 사진 속 신축 빌라 부지. 주소는 분명했다.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다. 길도 똑같이 나왔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은 텅 빈 공터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철근도 공사 장비도 가림막도 없었다. 겨울 바람만 황토 위를 훑고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딱 서 있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분양 때문에 오셨습니까? 돌아보니 택배 조끼를 입은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물고 있었다. 퇴근했는지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예. 혹시 여기가 그 사진 보고 오셨죠? 그 말에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남자는 잠시 담배를 털더니 말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집을 팔았다고요? 네. 전세로 내려왔고, 빌라는 없고, 사람은 도망갔고,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다. 경찰, 저도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 조직이라고 하더군요. 하청, 재하청, 대포통장, 유령 시행사.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돈은 거의 못 돌려받는다네요. 그 말은 내 심장 쪽에 서서히 눌러지는 돌덩이 같았다. 나는 마지막 신락 같은 가능성에 매달렸다. 그래도 분양설이랑 약정서가 남자가 내 말을 잘랐다. 저도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약정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종이의 모양, 여백, 도장 위치, 폰트, 문장 부호까지 내 약정서와 똑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천천히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우린 당한 겁니다. 그 말은 고함이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밤 가게 카운터에 앉아 약정서를 펼쳐놓고 펜으로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그제야 보였다. 도장 흔들림, 문장 간격의 미묘한 어색함, 법률 문구의 중요 단락이 비어있는 부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다는 걸. 근데 희망이 의심을 눌러버렸던 거였다. 사람은 살고 싶어서 속는다. 돈이 아니라 숨을 쉬고 싶어서. 심야 1시. 휴대폰이 울렸다. 최상호. 나는 몇 초 동안 화면만 바라봤다. 그리고 받았다. 사장님, 뭐 하시나 해서. 나는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사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상호의 목소리가 변했다. 사장님, 이건 사장님만 당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함정의 구조였다. 사장님은 그냥 늦게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잡혀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기까지 듣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게 침몰하는 사람의 호흡이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생각했다. 내가 진짜 파탄을 향해 걸어 들어갔구나. 집안은 조용했다. 아내의 가방은 없었고 식탁 위에는 남은 등기 봉투들만 있었다. 나는 그걸 하나씩 손끝으로 만지며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느꼈다.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늦어버린 책임감. 그 감정들이 식탁 위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다. 택배 기사에게서 돌아오고 상호의 전화를 끄는 날 밤, 나는 가게 불을 끄지 못했다. 불을 끄는 순간 내가 끝나는 것 같아서였다. 형광등 아래에서 약정서, 영수증, 대출 내역서, 카드론 승인 문자 캡처까지 전부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종이는 너무 조용했고 나는 너무 시끄러웠다. 그때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버지, 아들이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한쪽 어깨만 살짝 움츠러든 자세. 평소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고 화가 나 있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버지,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엄마가 그러더군요.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근데 그게 더 어렵네요. 아들의 말은 화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화는 쏟아지고 사라진다. 하지만 실망은 바닥으로 내려가 가라앉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버지,
그 말, 지금 누가 위로하라고 한 말입니까?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고 판결이었다.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채무조정 상담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절차, 개인회생 워크아웃 비교표.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보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버지, 저 이력서 넣던 회사들 다 다시 돌려놓을게요. 왜 그러냐? 당분간 돈 벌어야죠. 나는 반사적으로 외쳤다. 그건 안 돼. 그 말은 가게 안에서 유일하게 큰 소리였다. 근데 그 큰 소리가 끝나고 더 큰 침묵이 왔다. 아들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내려가야 하는지 이제는 같이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너무 아팠다.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이 지금은 나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다. 가장은 가족의 지붕이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지붕이 아니라 구멍이었다. 그날 밤 아들은 가게에서 나가지 않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게에 불만 켜진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게 절망의 바닥이었다. 울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저 두 명의 남자가 같은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바닥 한가운데에 상호가 있었다. 내가 이대로 멈추면 여기서 끝난다. 나는 깨달았다. 아내도 아들도 딸도 누구도 지금의 나를 끌어올릴 수 없다. 나만 움직여야 한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상호를 찾으러 간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동행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창밖에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고 도로 위의 신호등은 아직 깨어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안내하고 있었다. 상호가 숨어 있다는 주소는 천안 외곽의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이미 해야 할 말들은 다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였으니까.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먼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제가 먼저 들어갈까요?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잠시 후 잠금 장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상호는 한눈에 봐도 무너진 얼굴이었다. 볼은 꺼져 있었고 수염은 며칠은 깎지 않은 듯했고 눈은 쉬지 못한 사람의 눈이었다. 사장님,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바닥에 내려와 있었단 걸. 왜 그랬나?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진짜 질문이었다. 상호의 입술이 떨렸다. 저도 살려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 거기 전부 있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무너진다. 나도, 그도, 아내도, 아들도 어쩌면 다 같은 곳을 한 바퀴 돌아 내려온 거였다. 우리는 상호를 데리고 바로 지구대로 갔다. 형사가 상호를 인계받는 동안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형사는 말했다. 피해금은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다시 얼굴을 들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며칠 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다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눈이 붓지도 않았고 말이 달라진 것도 없었다. 그냥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물을 컵에 부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엔 말 대신
조용한 숨 한 번이 있었다. 아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다시 서는 건 보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수가, 나 다 말할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숨김없이. 아내가 컵을 내려놓았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이 있었다. 그래, 그러면 된다. 그 한마디, 거기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힘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장부를 펼쳐놓고 아들과 셋이서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다. 카드 사용 내역, 현금 매출, 납품일, 상환 계획. 숫자들은 여전히 무겁고 길은 멀었지만 이번엔 혼자 아니었다. 겨울이 끝날 무렵 가게 셔터 모터를 새로 교체했다. 버튼을 누르자 셔터가 덜컹거리던 예전과 달리 부드럽게 올라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다. 응, 우린 지금부터다. 이 이야기는 갚는 게 주제가 아니다. 숨기던 관계가 다시 말하는 관계가 되는 과정.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빚이 아니다. 그걸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돈이 아니다. 같이 앉아주는 존재다.